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특별 대담 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힘들기도 했지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참 부끄럽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을 보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말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청와대를 나왔습니까? 청와대 나오면서 뭐라고 했나요?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소통 강화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국민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용산으로 옮겼을까? 뭐가 자랑스럽다고 저렇게 대통령실을 소개할까? 그런 궁금증이 내내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 국민의 방송 KBS가 국정홍보 대행사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저 멀리 역사 속으로 떠나보낸 줄 알았던 전두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아서 그 공장 출신인 저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담 내용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우리 셋이가 뭔가 좀 비슷한 동병상련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웃어?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난 안 잘렸어요. 의원님 방송 중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뻐요. 지금 막 방송 중에도 막. 진짜 전화야 쇼야? 전화. 여사님 잘하고 있다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공의 주문을 외워보자 괜찮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히야. 야발라바 이기야 이야. 그게 잘린 거예요. 그러는데 보니까 잘린 거더라고. 잘렸어요. 진짜 계속. 거기서 잡았는데 내가 나와서 그렇게 비춰주는 건 제가 반대입니다. 험난한 세상 헤쳐가는 장성철 소장, 박성태 앵커 쏙 들어오고 딱 떨어지는 얘기, 사람 사는 세상 정치 얘기 이런 거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과 박성태 앵커가 함께 만들어가는 속닥 쏙 들어오고 딱 떨어지는 오늘 오후 4시 첫 방송입니다.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유쾌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연휴 편성과 관련해서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은 평소와 같이 방송할 예정입니다. 11시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 2월 12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2월 13일 화요일에 백운기 정치 1번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차지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김준혁 한신대 교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왜 명찰 안 차셨어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주목받으려고?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특별 대담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도 그거 꼭 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이런 글들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하지 말까요? 그냥 여러분들
특히 차지영 교수랑 부승찬 대변인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얘기는 할까요?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 교수님 원래 또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야구도 좋아해요. 예. 야구도 좋아하고 근데 축구를 또 잘해요. 부승찬 대변인은 군대쓰리가 출신이고 군대 쓰리가. 축구 이야기 이따 한번 합시다. 지금 저 준비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제 다 보셨어요? 생방으로 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참 힘듭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안 다룰 수가 없으니까 참 꾹 참고 봤는데 힘들었어요. 차지영 교수님은 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봐야죠. 부승찬 대변인은 예. 아,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다 안 봤죠? 예? 다 안 봤죠? 전반전만 봤습니다. 그래도 참고 봐야지. 오늘 다룰 아이템인데. 질 거를 딱 예상했어요. 아니 축구 말고 뭐요? 아 지금 대답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 얘기 지나갔어요. 축구 이따가 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고요. 대담은 제가 이제 외교안보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명품백 관련된 내용을 짤 영상으로 봤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이제 또 설인데 설 망칠까 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짧게 총평이라고 그럴까? 또 가장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본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좀 듣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차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장 패천. 최근에 그 지금 그 박은정 검사죠. 예. 박은정 검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의 감찰단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징계를 당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이야기가 이장 패천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딱 이 박정은 검사의 이야기를 저는 떠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뭡니까 그 조간신문들의 사설을 한번 보시면 매체의 성향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이 말도 안 되는 대담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하고 국민 사이에 큰 벽이 있다. 그것도 핵폭탄이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지금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대통령 인식 사이에는 핵폭탄을 던져도 깨지지 않을 콘크리트 벽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래요. 김준혁 교수님은 어떤 점 주목하셨나요? 일단 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시즌 2다. 뭐 그 정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내가 참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연락이 왔는데 박절하게 내쫓지 못한 사람이다. 이 박절이라는 단어를 어제 이제 몇 차례 쓰는데 그거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전체적인 총평하자면 간단합니다. 그 앞으로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 가는 사람. 딱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과 실제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저는 뭐 어제 맨 마지막에 제일 코미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냐라고 했더니 두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리고 하나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학기술 발전 다 망가뜨려버린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 대본 써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대통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또 대통령실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어제 KBS의 그런 그 권력의 시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준 아주 특별한 대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질 게 하나 둘이 아니지만 우리 부승찬 대변인 평가를 또 들어보죠. 대통령이면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국민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자기 그리고 만에 이제 소박함, 물 홍보하는 처음 시작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라는 이미지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불현듯 송현정 기자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송현정 기자 맞죠?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그 문재인 팬들한테 그랬어요. 호되게 당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송현정 기자가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언론이 이 참 언론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그 송현정 기자가 정말 대단해 보인다. 지금은 완전히 뭐 사면도 그렇지만 이 대담도 사전 조율 없었다고 그랬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 다루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전혀 제대로 된 평가나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대통령실을 가다였어요. 대통령실 어제 문 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에게 공개를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 구조나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실이 궁금할까요? 아니, 대통령을 만나다, 대통령에게 그렇죠. 묻다, 네.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실을 가다,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저건 또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일종의 미니 다큐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담이 사실은 편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확하게 얼마만큼 편집됐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었는데, 뭐 KBS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니 다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는 나름대로의 핑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아침에 어떤 뭐 논평 보니까 걸어서 대통령실 속으로 뭐 이런 거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제 굉장히 제가 보면서 웃었던 게, 그 박장범 앵커가 이제 걸어가면서 이 예전에는 청와대 안에 이런 그 비서실들하고 여러 참모들인데가 멀어가지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뭐 정책을 조율하거나 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과 그 안에 참모들이 다 같이 있어서 서로 소통도 빠르고 정책도 빠르고 뭐 이런 거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출근이나 제대로 하세요. 출근이나 9시에 제대로 출근한 사례가 없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금방 이렇게 탄로날 내용들을 가지고 시나리오 짜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그 대통령실을 가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보여주더라고요. 선친이 쓰던 책장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매우 안 좋았던 장면이 어떤 거냐면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뒀다는 The Buck Stops Here 그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그 있다고 하길래 뭐 정말 그러겠지. 뭐 그 사진도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준비는 안 됐나요? 근데 이제 어제 그게 나오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랑스러운가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어떤 식민지 총독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뒀다는 그 명패를 왜 대한민국 대통령 책상 앞에다 둡니까?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새긴다면 새기는 거고, 그렇지.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책상 앞에 미국의 대통령이 옛날에 쓰던 것을 놔두고 그거를 매일 보면서 생각한다. 그 정신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주적 교수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러면 자랑스러운 역사가 전혀 없습니까? 저도 어제 그거 보면서 정말 이거 완전 식민지 국가구나.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어떤 식민지 국가로 대통령이 총독이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제가 역사적 사례를 좀 하나 들자면은, 사실 조선시대 때도 사대주의를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국왕이 책봉 받을 때 중국 황제가 골룡포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국왕이 그 골룡포를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비록 형식적으로 중국의 사대는 할 망정 중국 황제가 보내준 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은 조선의 주체적 입장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다못해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천명했던 조선마저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계속 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체적 국가에서 그것도 트루먼 대통령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한국전쟁 때 1950년대 대통령인데 그때 그 사람이 썼던 그 내용을 갖다 자기 앞에 놨다. 이건 우리 국가의 체면, 국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떤 자긍심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국 대통령이 썼다는 것을 옛날 택해 먹은 것을 갖다 놓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서 도대체 난 저게 무슨 사고방식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말. 아니 어디 다닐 때 바이든 대통령이 준 선글라스 계속 끼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선글라스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체 선글라스도 얼마나 많은데 미국 대통령이 선물해 준 선글라스라고 해서 맨날 그거 끼고 다니고. 보면서 참 열불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제일로 궁금했던 것은 그거 아니었어요? 다른 것은 정말 뻔하니까 아이고 정말 저건 전파 낭비죠. 전파 낭비. 외교 그런 거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 보고 프롬프트 없이 했다고 그러던데 술기들끼리 이렇게 오른쪽 막 보고 그러던데 그냥 그건 도리도리 습관인가 아니면 실제로 뭘 두고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그 현장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쪽 시선이 아니라 카메라 맞은편 지속에서 보니까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서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얼마나 네. 많이 동원했는지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해봤잖아요. 일단은 모든 카메라가 다 있어요. 네. 부감을 찍기 위한 그런 그 지미집이라고 하는 카메라도 있고 또 심지어 막 음악도 깔고 이렇게 편집을 했던데 이게 어떤 데서 의도가 보이냐면요. 대통령 얼굴을 완전히 클로즈업으로 잡는 샷이 여러 번 나와요. 그건 별도로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대담이면. 근데 이건 대담도 아니고 완전 드라마 찍는 거예요. 막 그냥 주인공이 무슨 이야기할 때 딱 그냥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래 영화 찍느라고 고생했는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 그런 생각 듭디다. 안 보고 했다고 그러니까 안 보고 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안 보고 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속기를 읽었거든요. 속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친 거를 읽었는데 중간에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원래 습관이에요, 그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프롬프트를 보고 했으면 이게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갈 텐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 본 거는 맞지 않을까. 그거는 믿어주시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저도 차이나는 클래스 강의할 때 카메라가 한 30대 이상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물론 원샷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잘랐어요. 제가 75분짜리 방송을 찍을 때 6시간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방송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최소 7, 8시간 찍었다. 7, 8시간.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앞모습은 거의 같은데 뒤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이 뒤가 이렇게 올라간 게 있고 내려간 게 있고 이런 게 이제 그러면 잠시 하다가 이렇게 누운 거야. 예, 누워서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머리가 이렇게 깨끗할 때가 있고 올라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저거 보면서 요때는 잠시 쉬다가 다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저도 봤는데 그럴 때 좀 비꼬 나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면 막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실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 뒤에 가서 이렇게 머리 대통령님 머리 올라왔어요 이렇게 빗질해주는 이런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니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제 방송 나가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돌렸어요. 그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질문이 집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어제 이제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도대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궁금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 어렵게 이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 전에도 막 복선, 그러니까 자락을 깔더라고요.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송구스러웠는지. 그 뭐 기자가 대통령한테 물어보는데 그렇게 송구스러울 일이 뭐 있어요? 그거 물어보라고 기자인데. 그런데 그 전에 뭐 정치 얘기도 뭐 가끔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하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그랬는데 그걸 뭐라고 질문했는지 그 질문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이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이제 제가 저 기자를 알죠. 그리고 참 고생한다 그런 생각 들었지요. 근데 대담이고 기자고 이제 앵커고 대통령 만나면 이제 들어야죠. 근데 본인이 막 앞에 설명을 해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제가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죠. 이걸 그렇게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많은 국민들이 봤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데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걸 맨 먼저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것을 봤냐? 이걸 제일 궁금해했지. 질문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거 한번 짚어봅시다. 차재원 교수님. 그 질문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저는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제에 들어가서 검색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 더 없을 거라고 하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요청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맨 처음에 이 대담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 박장금 앵커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하면서 그게 애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길래 저는 초반부터 이 이야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유도하려고 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다 생각했더만 갑자기 한국의 사과가 너무 비싸갖고 설날 뭐 민생 물가로 이렇게 하길래 정말 뜬금없다. 지난 대선 과정 때 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사과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올라왔던 사진이 뭡니까? 걔한테 사과 주는 사진 나왔잖아요. 야, 이거 이번에 또 재판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가버린 거죠. 사실은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다는 부분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질문을 갖다가 이 몰카 공작에 의한 그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니까 그것만 방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답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부분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모양새가 보였다는 것이죠.
이번에 사과를 안 하더군요. 난 참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거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박절하게 대할 수 있냐? 박절 이따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박절. 답변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제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방문을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그러니까 죄송한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럼요. 저분들한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이 방송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금. 내가 죽일 놈이네. 그냥 어이가 없죠. 그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아들 김현철 씨가 한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특혜 준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아들은 전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과감하게 검사들한테 조사하게 하라고 특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같은 보수적 정당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회피할 수 있지만 이 회피가 오히려 거대한 폭풍이 돼서 자기에게 덮칠 거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오로지 자기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아니 그 국민들이 지금 사과를 원하는 거지 저렇게 무슨 뭐 옹호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사과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벌 받으라는 거예요. 벌 받으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심쿵 자몽일기님. 이제부터 모든 공직자들은 뇌물받다 걸리면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어요 라고 하면 끝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일단 대통령으로서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을 전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통령의 어떤 심리 상태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그 무리한 정책 결정이 만들어낸 비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실 이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슴 아픈 일로는 이태원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왔던 것도 있었고요. 그 존경에 맞이하지 않는 미국 동맹국으로부터 도감청도 당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콜택시 20대가 또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던 그런 사건들도 이제 대통령실 이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가장 결정타는 제가 봤을 땐 김건희 명품백입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하고 그동안 관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랬더라도 당연히 경호와 의전, 보안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켜져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변명을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제 국민의힘에다가 지시를 내린 겁니다.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거를 총선을 앞두고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는 데 대해서 더 충격적이다. 한동훈 위원장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따가 들어보겠지만. 근데 차재원 교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를까요, 정말?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방금 오기 전에 모 종편에서 이분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 소위 말하는 보수 패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다. 좀 아쉽지 않나 생각.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감과 사과를 표명한 거다. 어떤 자식이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정신 나간 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가면 이런 그 입장 표명을 우리도 가면 해석해서 들어야 되느냐. 그럼 19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당시 일본의 일왕이 히로히토 일왕인데 그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에 대해서 뭐라고 사과를 했습니까? 통속의 염이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전부 다 어리둥절한데 일본은 저거 사과했다고 막 주장했거든요. 아니 지금 그때 이 히로히토 일왕의 이야기도 아니고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을 이 뜻을 국민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지 않으시니까 차재원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 같으면 야 새끼야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러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국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당시 관저가 아니고 사저에 있었기 때문에 금색기만 설치되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는 그 사람 도우라고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고 지금 최재형 목사의 말에 의하면 여러 번 이야기할 때는 말을 안 하다가 뭔가 선물 준비했다니까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그러니까 배우자의 공적 지위에 있는 배우자의 처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 명시적인 사과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도 상당히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1월 29일 날 국회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을 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참여연대가 45일 전에 지금 고발해놓은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명품백 문제 어떻게 되고 있냐니까. 그 위원장이 답변이 뭐냐면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다룰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민권익위가 내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이 지금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지 없는지를 한번 조사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다 정도는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기대가 너무 높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국민권익이라는 게 원래 뭐 하는 기관이냐. 부정부패, 뇌물수수, 부정청탁 이런 것들 공직자들이나 관련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이 국민권익위는 말이죠. 다른 기관보다 더 힘이 셉니다. 처벌 권한이 있어요. 국민권익위가 당연히 대통령실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전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뭔 거짓말했느냐? 아크로비스타에 검색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아니 복도에 검색기를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설치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거기 살았는데 대통령 숙소 들어가는데도 그러면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불편을 주는 것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라든가 영부인 경호 이것과 관련해서 경호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경호실의 엄청난 잘못인 거죠. 이렇게 그냥 거짓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들어갈 때요. 최재형 목사가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가 있었잖아요. 삑삑거렸고 예. 그래서 들어갔죠. 이제 손목시계다 보니까 카메라 그거를 이제 발견 못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 허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정부는 그냥 자기네 생각대로 법의 잣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보여요. 사면 이번에 김기춘하고 김관진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장을 사면 복권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법무부가 공무원의 관행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다음에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직접 박절하게 원래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박절하게 잘라내지를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왜 이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하냐. 실형을 1일도 안 사람을. 그랬더니 공무원이 관행이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대통령실은 또 인간적인 것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 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면피 이 법적 판단 기준을 흐려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게 상당히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진짜 사법부에 기댈 수 있나? 사법부의 판단에 기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씁쓸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김건희 명품백 받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어제 제목이 대통령실을 가다였어요. 정말로 한번 승부를 거는 사람 같으면 자, 국민들 제일 궁금한 게 명품백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거 궁금하죠? 나 따라오시오. 여기 보시오. 이거 참고해. 이거 손도 안 대고 지금 상표도 안 뜯고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대통령실을 가다니까 그거 보여줘야지. 뭐를 보여준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고 아주 천박하고 말이죠.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 대통령 가면 다 주지. 우리는 안 줍니까? 그걸 왜 자랑합니까? 그거 국민들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하나도 안 궁금하지. 그 가방 어디 있냐고. 그거 보여줘야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래 정말 그러겠네. 그렇게 절박하게 박절하게 대할 수 없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인식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참모들의 인식도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안이 터지고 난 뒤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지금 주위 참모들이 직언이나 제대로 된 쓴소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 뻔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막연한 추측과 인식을 한마디로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을 지금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딴 사람도 아니고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러한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나름대로의 자기 방어적인 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향후의 법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정당성과 명분성을 아마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얘기도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주변에서도 그런 제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더 큰 문제는.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나 했다고는 온전치 못하다. 제가 어제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적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통보하고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통보하고 밀고 들어와 갖고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건데 아니 박절하게 이거는 둘째치고 막 대통령 부인한테 야 나 갈게 막 하면 경호실 사람들도 아무도 못 막고 막 들어오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아까 그 하수영 가수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뭐 투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첫 번째 말이 젖은 손이 애처로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어제 듣다가 받은 손이 애처로우구나 이게. 받은 손이 애처로워서 이렇게 감싸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대담을 기획한 것이 이제 총선 앞두고 너무나 뭐가 안 되니까, 그리고 계속 기자회견도 안 하고 국민들 안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국민들 상식적으로 아까 차지원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오늘 아침에 궁금해서 사설들 어떻게 썼나 봤거든요. 네. 다 낯짝이 있지 뭐라고 그거를 뭐 그렇죠. 실드를 치겠어요. 네. 비판하지. 네. 그러면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 짓을 했을까요? 난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이 하나의 숙제라고 본 것이죠. 오히려 더 손해 아닌가? 아니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만,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쪽에 계신 분들 중에는 대통령이 할 만큼 했다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수의 국민, 제가 생각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문제의 본질이 금새끼가 없어서 그 사람 걸러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걸 받았다는 문제,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법률을 위반한, 법을 위반한 명백한 이 지금 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라는 것들은 국민들은 아마 제 생각에 총선을 통해서 전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도 댓글에다가 킹윤짱 뭐 이렇게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로도 이렇게 보면서 댓글은 반응이 어떤가 궁금해서 봤는데, 어제 동시 접속이 한 33,000명? 뭐 딱 우리 수준입니다. 1년 반 만에 대통령이 특별 대담으로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청률은 뭐 8.6? 예. 그 일일 드라마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궁금하긴 한데 보기 싫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승찬 대변인 그래서 제대로 안 본 거죠? 저는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데 제 대변인실에 큰 TV가 있거든요. 그거 자체를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참 이 직무를 유기한 이 파렴치한 대변인이 돼버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한테 기댈 게 뭐 있나? 이제는 기대조차 접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저는 일종의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합니다. 그간 계속해서 엇비슷하게 갔고요. 대선 때와 유사하게 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지금도 그냥 그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만 보지 마시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 거의 1, 2% 차이밖에 안 납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이런 이슈가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지키기에 올인하는 거지, 제가 만일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가 대통령 지지와 더불어서 동반 하락한다 이런 상태로 갔으면 윤석열, 김건희 내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제2부속실 얘기를 하는데, 어제 말 쭉 들어보면은 그것도 설치하겠다도 아니던데요. 뭐 생각해 보고 있다. 그런데 예방이 그렇게 한다고 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는 쪽으로 일단 저는 뭐 방점을 찍은 거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임명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정해 좀 할게요. 뭐 그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니까 추천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거 북한 인권센터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추천 못해. 그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국민이 보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럼 빨리 추천 좀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진정성이 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부분도 있고. 저는 어제 이 전체적인 이 그 포맷 자체도 저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방송에 가서 이 KBS 대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앵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했잖아요. 라도. 근데 과거는 달라요. 과거는 생방송에서 있고, 생방송에서 녹화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앞서 우리가 그 송현정 기자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문제가 됐을 때 MBN 뉴스와이드에 저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관의 제왕과 현실의 제왕간의 일종의 뭐랄까요. 이게 일종의 매치처럼 됐다. 그렇지만 무관의 제왕이 기자잖아요. 기자들은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끌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1대1 대담을 할 때의 그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데 어제는 그런 부분이 싹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일종의 미니 다큐처럼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더박스탑 히어라는 뭐 팻말부터 제가 바이든 준 것도 있지만 아버지 책장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쓴 책까지 이렇게 들쳐가면서 하고 더 기가 막혔던 게 그 장면 아니에요. 백악관 가서 노래 부른 거. 그걸 갖다가 또 편집해서 또 짤로 넣었어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성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게서 일종의 이제 비판적인 요소를 허무는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다 국민들이 현혹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중요한 질문들도 빠뜨렸어요.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저 한마디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전부 무죄 나왔잖아요. 그 수사 지휘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뭔지. 그러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뭐냐? 이게 그 정말 중요한 가치 아닌가요? 이런 거 싹 다 빼먹었어요. 송현정 기자하고 문재인 대통령 대담했을 때 그때 이제 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너무 무례했다라고 하고 그랬지만 저는 무례하게 안 봤거든요. 그건 그 정도 질문해야 된다고 봤고 결국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달랬잖아요. 저는 오히려 방송 끝나고 송현정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송 기자가 KBS를 살렸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공영방송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대통령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질문을 했어야 된다. 당신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송 기자를 택해서 대담을 하자고 했고 거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다 받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 눈치만 보고 질문하고 끝났으면 KBS는 다시 전두환 때 방송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오히려 지금 욕을 먹으니 마음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송 기자가 KBS 살린 거다.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KBS를 아주 갖다 말아 바쳐버린 거 아닙니까? 난 정말 어제 참담해가지고. 제가 어제 뭐 전반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아휴 참 수준 이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보다가 가장 분노했던 대목이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태원 참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휴머니즘. 어제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휴머니즘을 기반으로다가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어떻게 휴머니즘이란 단어를 감히 본인 입으로 쓸 수 있느냐. 본인이 인간적인 그런 따스함을 가지고 정치를 한 적이 과연 존재하느냐. 전혀 존재하지 않죠.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명품백 관련해서 뭐 박제하게 그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제 그걸 보고 상강뜰님께서 쇼츠 동영상을 하나 만평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좀 공감이 갔습니다. 그걸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지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저희 방송을 낙점해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질문지는 여기 있지. 잘해보자고. 오나의 돼지 신년 대담쇼 예행 연습을 해야지. 어차피 편집할 거니 차분히 해야 해.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분을 내세워 접근한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를 김 여사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나라가 죽인 아들이에요! 나라가 죽인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새어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어제 오전 8시 55분께 원전 내 고온 소강도 건물 외벽에 있는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는 것을 작업원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절했다고? 박절을 할 수 없었다고? 상강뜰님 만평 감사합니다. 차정 교수님 영상이 오늘 아침 JTBC 뉴스 뭐 이런 거니까 방금 전에 해서 보내신 거예요. 와 정말 이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도 정말 날카롭고 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탁월한 능력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예. 그 만평을 그 시각을 얘기하셨는데 박절할 때 이태원 희생자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손 한 번도 잡아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명품백 갖고 들고 와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걸 박절하게 내치지를 못했다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변명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대목을 한번 꼭 짚고 싶은데 아까 The buck stop here라고 보면 그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잖아요. 어제 그 박장호에 이렇게 물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 주요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 탓?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실은 이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물가고, 그리고 이 지금 경기 침체에 따른 엄청난 생활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경기 순환에 따른 모든 결과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금 집권에 대한 이 국민들의 평가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이 부분들을 다 지금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거잖아요. 또 대통령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서예가가 글을 써놓은 족자가 있더라고요. 액자인가 족자인가. 병풍이지 뭐 그런 거. 그 뭐냐고 물어봤더니 취임사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요. 그 취임사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취임사를 썼을까 궁금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 취임사 부분 답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취임사 쓰실 때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직접 많이 고치셨나요? 처음부터 직접 우리 이제 직원을 노트북 딱 가지고 앞에 앉혀놓고 구술로 불러가지고 한 한두 시간 만에 초안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몇 차례 독해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대통령 연설문, 특히 취임 연설문 같으면은 연설문 전문 작성 전문가가 작성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보시고 뭐 고치거나 하는데 반대로 하셨나요? 네,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구술로 쫙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어색한 부분만 고쳐가지고 취임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왜 그렇게 역사에 남을 최악의 연설문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제가 참 궁금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연설비서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저렇게밖에 연설문을 못 쓰냐. 제가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문을 작성했던 강원국 비서관이 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 이거를 일부러 빼서 이제 봐봤어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취임사 어떻게 썼는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피말리는 취임사 집필 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 취임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외교사절들이 와서 같이 참석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거 아닙니까? 몇 대목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취임사는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대통령 연설의 배입니다. 미국에서도 명연설이라고 꼽히는 것에는 대개 취임사가 많다. 취임사에는 시대정신이 함축되어 있고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비전이 담겨 있다. 국정운영 청사진이자 이정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취임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쭉 나와요. 맨 먼저 취임사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9명이 딱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혁백 교수도 그때 참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3년 1월 20일 노무현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취임사의 골격과 방향을 잡는 첫 회의가 열려요. 그랬다가 쭉 준비를 하고 2월 3일 날, 그러니까 한 2주 지나죠. 취임사 준비위원회가 열려요. 여기에서 또 그동안 준비한 걸 또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거기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쓴 사람 때문에 말이라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야박한 지적 같지만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선자는 초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에는 자기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거나 유려한 역사가 나와야 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쉬운 문장으로 비주얼하게 전개되어야 하지요. 한국의 미래를 비주얼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여러 고난과 부조리와 선명하게 대비가 되면 더 좋지요. 노무현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위원회가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했다가 아주 오래오래 진통을 겪은 끝에 취임사가 탄생합니다. 대통령 취임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들여다보고 아까 독해라고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 독회를 해요. 한번 읽어보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서 서로 거기에서 또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뭐 말도 안 되는 자유 뭐 이따위 뭐 연설문이 나오길래 도대체 어떤 자식이 저런 연설문을 썼을까? 내가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 저거 봐. 이렇게 해서 2시간만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취임사를. 나 참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아니 차지원 교수님 대통령이 그 뭐 장난 아니 동네 이장 취임사도 더 준비하겠다. 윤 대통령도 그때 그 당선자 시절에 그 취임사 준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고요. 제 기억에 그때 위원장을 아마 박주선 전 의원이 맡았던 걸로. 그건 취임식 준비위원회. 취임식 준비위원회. 예. 그게 하여튼 취임사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계의 일종의 전문가들 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하고 비슷하게 맞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지금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일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그러니까 이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이거여서 그때 깜짝 놀랐죠.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동맹보다 민족을 앞세운다고? 그러면서 뭐 그때 뭐 상당한 논란이 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초창기에는 YS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진취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모 노인을 북커로 돌려보내고 이모. 예. 예. 그 북송하고 난 뒤부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퍼포먼스인데, 사실 어제 저도 그 제목 보고 놀랐습니다. 야, 물론 지난번 대통령 취임사 보면서 저도 그 생각했는데요. 뭐 그때 자유, 반지성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노선, 비전, 가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한쪽의 이 단어에 너무 치우쳐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저도 그거 보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민족이 어떤 동맹국보다 우선할 수 없다. 요거를 쓰신 분이 한환상 교수님입니다. 한환상 교수. 예. 근데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예. 방금. 예. 어떤 동맹이 어떤 민족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한환상 예. 교수. 한환상 교수였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야,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취임사에서 이런 위대한 발언이 나올 줄이야. 근데 그때 한환상 교수부터 시작해서 당대 최고 지식인들이 좌우를 떠나서 모여가지고 그 취임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명취임사가 나온 거죠. 근데 뭐 앉아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딱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뭐 연출을 하셨는데, 한두 시간 만에 썼다? 아니, 본인은 지금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자랑이라고.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근데 본인이 그래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정말 많은 국민들의 지식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공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10,000명의 공의보다 나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맹자 이런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함께 모여진 뜻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의 지식이 어떻게 수많은 전문가들과 또 민주시민들, 일일 사람들의 모여진 뜻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오히려 자기를 갖다가 폄하하고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취임사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정말 책 한 권 읽은 것 같아. 뭐 자유 뭐 프리드만 얘기하고 그걸 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것 같은데, 그 뒤로도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연설문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지난해 광주 5.18 기념사,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사,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드러나요. 난 연설 비서관을 계속 욕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욕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 알았으니까. 난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자식이 연설 비서관이길래 저런 식으로 쓰는가 했는데, 5.18 기념사 이거 한 A4 용지 한 장이나 될까 말까 해. 제주 4.3은 더 짧아. 거기에다가 앞에 대충 립서비스로 뭐 그 정신 한다고 그래놓고, 광주에는 그 뭐 AI 뭐 그거 뭐 만들어주고, 제주에는 디지털 뭐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야 그건 뭐 거기 뭐 좀 먹고 살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 운영 철학이라는 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가 가장 역대 정부에서 취임사대로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그 반지성주의를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이 취임사대로 가고 있다. 이념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 그의 개념이, 이데올로기가 반지성주의라는 거를 꺼내놨거든요. 취임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반지성주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을 갈라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씁쓸하지만 예, 반응법으로 참 예. 사실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 명문 자지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그 멋진 취임사 때문에 나중에 좀 계속 그렇죠. 혼나기는 했지만 취임사 자체는 근사했어요. 정말 근사했죠. 기회는 평등하고 네. 과정은 공정하며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 근사했지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막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기회는 평등했는가, 과정은 공정했는가, 막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연설이라도 근사하게 해야지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 준비 기간, 그러니까 이 취임 준비 기간도 없었어요. 바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했거든요. 국회 안에서 본청 안에서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중계 방송할 때 일종의 뭐랄까요 해설처럼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와 저렇게 저것만 제대로만 실현되면 진짜 대한민국 정말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 물론 그 취임사 때문에 여러 공격을 당하긴 했지만 정말 국민들이 듣기에는 정말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그렇죠. 그런 명문장이었어요. 그 취임사를 쓴 분이 신동호라고 나중에 연설비서관을 했죠. 원래 시인입니다. 그래서 옛날 뭐 전대엽 시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정도로 대단한 시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한신대 교수로 와 있는데요. 예. 저는 그때 이제 이 취임사 누가 썼지 그러고 하다가 이제 신동호 시인이 썼는데 뭐 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했던 뭐 노동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시민운동가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의 이런 몸으로 체득한 내용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그 취임사로 나온 것이 아닌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본인이 앉아갖고 한두 시간만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썼다? 우리 지금 부대변인하고 지금 같이 그냥 얼굴 보고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냥. 어제 대담에서 짚어볼 대목이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 왜 안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것도 만나겠다는 얘기를 기어이 안 하더구만요. 안 하고 사과도 기어이 안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툭툭툭툭 뭐 얘기도 잘하더니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니까 뭐 메시지라는 건 울림이 크니까 뭐 그런 거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이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더 많이 받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되게 그거는 끝날 때쯤 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임기 마칠 때? 대통령 임기가 이번에 끝난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어제 저건 좀 뜬금없었어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봉창 90분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가 이제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가잖아요. 네. 그때야 뭐 대통령실을 간다 해서 오픈해서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소개하고 그러는 것도 뭐 좀 뜬금없었고 진작 했어야 될 일을. 그다음에 이제 2년 채 안 됐는데 뭐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냐 또 이런 질문하니까 또 그것도 뜬금없었고. 근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최재형 교수님? 저는 어제 저 질문 받으면서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지금 뭐 떠나는 대통령인가? 생각했는데 한편은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국힘이 지면 레임덕이 아니고 대드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긴 했는데 정말 좀 뜬금없었습니다. 어린이를 많이 아낀 대통령,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이런 인상을 가졌으면 하는데 김준혁 교수님
어린이 많이 아끼고 따뜻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 준비한가 한 가지만이라도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나 속 터져서 미쳐버리겠어요. 그 대통령이 어린이를 위한다고 만든 게 용산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있어요? 미군 부대 이전 자리. 그런데 거기가 환경단체에서 그 오염 농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공원으로 쓸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위에 흙을 잔뜩 덮어가지고 그 오염치를 갖다 이제 지금 무마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름도 짓지 못했는데 아니 어린이를 위한다는 사람이 자기의 그 어떤 치적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오염이 거기 그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화학물질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은 말이죠. 건강에 심각한 해가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공간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만든다? 이게 무슨 어린이를 위한 겁니까? 어린이 위한다고 해서 뭐 늘봄 정책 만든다고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그 늘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한 내용들이거든요. 제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여러 내용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좀 후한무치하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저요? 글쎄요. 사진이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오늘도 아까도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따뜻한 정치가로 남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갖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린이 미래. 이게 또 다 각본대로 맞춰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겠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정의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성의 정치. 국가의 수반은 이성의 정치에 기반해야 되는데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길을 가다도 보면 상당히 감정의 정치들이 다 묻어난 거예요. 다 묻어났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이제 명품백 수수 논란이 가장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던 지점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감정의 정치가 위험한 게 뭐냐 하면요. 감정의 정치를 했던 리더들을 보유한 국가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거를 미국의 한 학자 다트머스 대학의 리차드 네보우가 쓴 책에 보면 감정에 의해서 리더들이 감정의 정치를 했을 때 모든 전쟁들이 그거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감정의 정치를 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감정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한 대통령,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라고 지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분이 누군지는 많이 아시죠? 방정환 선생님. 소파 방정환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혹시 누구 사위인지는 아세요? 누구예요? 의암 손병희 선생 사위입니다. 그런데 손병희 선생은 원래 동학의 3세 교주인데 동학을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왜 그러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느냐. 그 어린 아이들도 동학에서는 똑같이 어른하고 어린아이 똑같이 절을 해야 된다고.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존댓말을 쓰고 절을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가장 깊이 담겨 있는 게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입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따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가장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다한다라고 하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것을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데 어린이를 따스하게 한다?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코미디죠, 코미디. 뭐가 풀뜯는 소리라고 하죠. 네. 매일 새롭게님은 이렇게 기억한다고 보내주셨네요. 강아지를 사랑한 대통령, 아내를 무척 사랑한 대통령, 아픔당한 국민에겐 박절한 대통령,
명품에 눈 돌아가는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대 많이 갖지 않지만 국민들이 너무 괴롭거든요, 지금.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머리를 좀 식히고 갈까요? 근데 이거 머리 식히려다가 스트레스 더 받는지 모르겠네. 축구 관련해 가지고 클린스만 감독 저 버티고 있잖아요. 오늘 축구 전문가도 나오셨으니까. 근데 그 축구를 이렇게 보면서 또 재미있게 막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천수 선수가 이렇게 보면서 그 하고 막 그랬던 게 조회수가 197만 회가 넘었대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또 이경규 씨도 뭐 이렇게 같이 보고 막 그랬던데 그 영상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지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축구를 했기 때문에 늘라고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고 선수들 더 벤치에서도 나가라고 나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막 하고 공격수면은 슈팅 하라고 막 이런 거 뭐 자기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막 이러고 있는 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수장과 사령탑이면은 뭔가 책임을 짓는 자리면 애들이 지금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를 빨리 지시해갖고 바꾸고 그 다음에 2대0을 주고 있는데도 교체도 너무 늦은 거야. 스스로 이러고만 구경은 무슨 경기 구경 감독이 경기 구경 온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적극적인 면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선수들만 보고 있냐고. 감독이 선수들 요리해갖고 경기 더 뛰게끔 만들고 뭐 전술적으로라도 뭐 만들어갖고 뭐 크로스를 많이 하든지 뭐 스루패스를 넣어갖고 뭐냐 공격적인 방향을 많이 만들어갖고 원투로 하든지 뭐 이런 거 만들고 상대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보다 밀릴 때 역습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연습했을 때 역습으로 왔을 때 끊어주든지 아니면 누군가 하나가 먼저 마크를 하고 그 뒤에 커버라든지 이런 걸 했을 거 아니냐고. 야 축구팬이 누구야? 심장이 축구팬이 누구냐고. 지금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몽규. 이경규 씨는 한잔 한 것 같구만요. 근데 최재형 교수님 네. 책임들을 안 져요. 책임들을.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도 끝나자마자 본인에게 지금 이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자기는 뭐 물러날 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 전에 사실은 그 상당히 그 클린스만 호가 출범하고 난 뒤에 여러 번 평가전에서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뭐 페루하고 붙었을 때, 콜롬비아하고 붙었을 때, 그때도 막 그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도 막 꾸역꾸역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자기가 그때 한 이야기가 아시안컵 봐라. 아시안컵 때는 내가 정상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과정이니까 나중에 결과 보고 이야기해. 그래 이야기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술 자체가 없잖아요. 이번에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것이 지난번 월드컵 때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벤투 감독이 투입했던 선수가 2명 있잖아요. 조규성하고 이강인이 넣어서 둘이가 골 넣었잖아요. 둘이가 골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판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때 사실 2대0 됐을 때가 한 5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뭔가 새로운 뭔가 창의적인 뭔가 전술이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결국 안 나오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구설이서 말이라도 개야 보배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케이스라는 거죠. 이번에 그 아시안컵 축구에서 제일로 많이 뛴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손흥민. 1분도 못 쉰 거예요. 풀타임으로 다 뛴 거예요. 참나. 토트넘에서 항의 안 하려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축구 전문가 부승찬 대변인, 클린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판을 바꿔야죠. 위기 때는 판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히딩크도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닉네임이 5대0이라는 한국 명칭도 있을 정도로 비판을 받았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강대국들을 상대했어요. 강한 자와 싸워봐야만이 당신이 부족한 점이 뭔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부족한 게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선수들 간에는 상하관계의 위계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못 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기술력이 뛰어난 강국들을 상대할 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였어요. 이걸 바꿨거든요.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해서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4강까지 나간 거예요. 상당히 위대한 리더죠. 근데 클린스만을 보고 있으면 위기에 어떤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리더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대국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60위 밖에, 피파 랭킹 60위 밖에 있는 국가를 상대하면서 어떤 위기를 진단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축구 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을 바꿔야 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위기 시에는 판을 바꿔야 된다. 김준혁 교수님, 정말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유명하다고 해서 다 지도자를 잘하는 건 아니죠. 유명한 선수였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당시 선수로서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유능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는 없죠. 대한민국 프로야구 최고 감독, 요즘 이야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염경엽 감독을 좀 듣는데, 제가 염경엽 감독이 옛날 태평양 돌핀스 시절에 6번 타자 할 때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꼼꼼히 준비하고 선수들의 특성 파악하고 또 전술훈련 체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 프로야구사에 족적을 남기는 이제 지도자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할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리스만이라고 하는 이 감독은 독일의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스타였던 사람이 세계적인 감독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서울대 출신이 무조건 다 훌륭하고 다 잘하고, 서울법대 출신 이 사람이 검사 출신으로 뭐 하면 훌륭한 대통령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인식들이 지금 나라를 갖다가 망치듯이, 저는 축구와 관련된 지도자론에 있어서도 유명사를 갖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맡기면 안 된다.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도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거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클린스만이 한국 축구에게 이 뭡니까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이 또 한 번 더 있죠. 94년 미국 월드컵 때 우리가 3대1로 졌거든요. 근데 초반에 3대0으로 완전 끌려가는데, 그 나중에 이제 서정원이 넣고 이래갖고 3대2 그때 홍명보 넣었어요. 홍명보하고 둘이가 넣어갖고 이제 3대2가 되는데, 그때 마지막 세 번째 골 넣은 사람이 클린스만이에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왼발로 트래핑을 해서 오른발로 발리킥으로 넣었는데, 정말 명장면이었어요. 그때 한국이 그래서 16강 못 올라가고 탈락을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이 오히려 더 큰 한국 축구에게 지금 큰 대못을 박은 셈인데, 사실 클린스만을 데리고 올 때부터 아까 우리 김준규 교수 말씀처럼 유명한 스타 선수가 결코 좋은 감독이 아니라는 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밀어붙인 데가 한국 대한축구협회잖아요. 그때 당시 그 기술위원이 지금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종의 사적 연고에 의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걸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 협회장이잖아요. 협회장이 아까 이경규 씨가 이야기했던, 지금 물러나라는 이야기인데, 협회장이 지금 현대 산업개발 정몽규. 예, 그러니까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촌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협회의 책임도 저는 가볍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도자가 중요하고 책임지는 것 참 중요하다 하는 것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축구 얘기해봤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 발언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만 다른 거를 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공천 들어가기 전에 적격, 부적격 이렇게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심사를 말하자면 1차 서류 전형 같은 거죠. 그런데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을 부적격으로 판정을 해버렸어요. 나는 사면 복권까지 됐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끄럽더라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발언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당을 몰입의 패거리 정당으로 물들이고 있는 핵관들이 누구인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 교육대 출신 조폭 핵가는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김성태를 눈의 가시로 여겨왔던 것처럼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김성태를 견제해왔습니다. 강서구청장 참패 책임을 김성태에게 돌리고 문재인 정권 정치 보복의 굴레처럼 엄해와 모함과 누명을 김성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김성태 때문에 참패했습니까? 핵관들이 지도부로 치러낸 선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조차도 핵관을 자처하며 스스로 망쳐놓은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뒷부분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부분은 혹시 안 붙어 있나요? 네. 그 부분까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통령 술친구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통령 술친구가 혹시 이철규 의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은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입에 거품 물고 달라드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술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라 망친다, 공천 망친다. 그 친구가 대통령 술친구가 누구냐? 이철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철규 의원 말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던데 차지원 교수 예. 그 이름을 이렇게 직접 거명하는 거 참 드문 일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사실은 박성민은 거론을 했고, 예. 그리고 아까 기자는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지금 그렇게 서로 짜고 하는 거다니까. 그럼 그 공간 위에 있는, 그럼 핵관은 그러면 누굴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철규를 말합니까? 하니까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김성태 전 의원을 쳐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사안도 아니고 뇌물수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우월적인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일종의 그 사기업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자신의 그 자녀를 취업시키기 때문에 재질이 아주 불량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저분이 지금 지역이 강서구예요. 서울 강서구인데 지난번 서울 강서구 참 왜 그 보선 때 패배했습니까? 사면 복권시켰다 아무런 문제 없다 해서 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쳐낸 건데, 근데 이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어제 반발하면서 윤핵관만 거론하잖아요. 친윤만 거론하고 친한 한동훈과 장동혁 같은 이 신흥 주류들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 내가 친윤을 세게 치주면 언젠가 나를 구해줄 거야 라는 정치적인 포석도 저는 깔렸다고 봅니다. 김준혁 교수께서는 김성태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적절하죠. 예, 정치인으로 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치는 때로는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어떤 정당의 일원으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희생을 좀 하고 또 그 고통을 감내를 하면 다시 또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저거는 자기의 퇴로를 한편으로는 이제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성태 의원 그 딸이 취업한 지금 대기업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그때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수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 딸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잘 아는데, 우리 하다못해 저 같은 장삼이사도 그 딸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그 근무했는지를 다 아는데, 아이 유명한 사람들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할 자격 안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이제 오늘 아주 머리가 뜨끈뜨끈하네요. 하도 좀 참고 했더니. 오후 4시에 속닥속닥은 편하고 부드럽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내일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우리 댓글창
제가 항상 자랑하고 아끼는 댓글창에 보스 형님 TV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앵커님 포함 패널 3분 이번 설에 나도 음식장만 전 같이 붙인다 하실 분 맞춰주세요. 퀴즈 맞추신 분 정어리 TV 평생 무료 구독권 드립니다. 그러셨는데 차지영 교수님 이렇게 음식 장만할 때 돕고 그러세요? 제 취미가 요리입니다. 오. 어제도 제가 감자탕을 끓였는데 우리 식구들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감자탕 제가 끓여요. 오, 훈남. 예. 아니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요리가 취미예요. 예. 요생남. 그러면은 이렇게 명절 때 음식 장만하면 상당히 역할을 하시겠네요. 저는 아마 제 기억으로 대학생 때부터 우리 명절 전 부치는 건 제가 다 했어요. 오. 예. 저는 냄새만 맡고 그랬는데. 김준혁 교수님은? 제 대신 아들 둘이 옆에 열심히 합니다. 네. 아들 감독? 아니 뭐 사실 좀 바쁘기도 했고 예. 저는 주로 청소 담당입니다. 청소 담당이요? 그것만 해도 50점이네요. 네, 청소. 네. 부승찬 대변인은 좀 많이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시장 갑니다. 장본. 네, 장 보러 가서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써주면 그거대로 이제 사서 가고요. 딸 둘이 있어서 뭐 딸 둘이 엄마 돕고 그렇습니다. 부럽네, 딸 둘. 나는 아들만 둘인데. 세 분 질문, 세 번 답변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차차차 이거 참 질문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세 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첫 방송 속닥속닥 장성철 소장과 박성태 앵커 재미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내일 오전에도 저희 방송 있습니다. 오전 11시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